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한미 당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최근 도발은 과거와는 달리 정교한 군사적 목적을 앞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그 속에 담긴 노림수는 뭔지 김세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5일 아침 북한이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순안, 개천, 동창리,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오전 9시 8분부터 43분까지 35분간 각기 다른 4개 지점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북한판 에이테크므스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 신형 전술 유도무기 등입니다. 살보라고 그래요. 동시에 발사하는 걸 A 미사일로 쐈을 때, B 미사일로 쐈을 때 누군가는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까 막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누군가 하나는 가서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공격을 하겠죠.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종료 직후 이뤄졌습니다. 미국이 항모를 동원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도 보복하거나 주요 요충지라든가 전략적 지점들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제 봐야겠죠. 우리 군은 다음 날 새벽 에이테크므스 미사일 연발로 응수했습니다. 북한이 쏜 8발에 우리도 8발. 숫자로는 같지만 신속성과 위력은 우리가 한 수 위입니다. 에이테크므스가 반응이 북한 이동식 발사보다 훨씬 빠르죠. 신속하게 다량의 탄도미사일,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한 목표지면서 집중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정도 의미를 좀 가지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공군력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F-35A, F-15K, KF-16 등 주력 전투기와 미 공군 F-16 등 20대의 전투기가 서해상공에 집결했습니다.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날아가 지휘부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우리 군이 언론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능력을 공개 과시한 반면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사실조차 함구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엄포나 협상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격 능력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무기 개발의 진화 방식과도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화된 전술 핵무기 투발 수단을 이제 갖게 되고 군사 전략상의 어떤 효용성들이 생기면서 지나치게 선전하는 의미보다는 실질적인 자기 안보나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6차 핵실험을 앞둔 5년 전 8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셨습니다. 괌 미군 기지 미사일 타격 계획을 보고받는 김정은 뒤 남조선 작전지대라는 제목의 지도에는 남한 지역에 그어진 몇 개의 긴 줄이 보입니다. 남한 전역을 휴전선 인근 전방, 중부지역, 남북, 그리고 남해안 등 4개의 구역으로 나눈 이 지도는 다양한 사거리에 미사일을 사용한 대남 공격 계획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북한이 연달아 발사한 미사일 8발의 비행거리는 110에서 670km. 수도권에서 제주도까지 남한 전역을 목표로 한 4개 구역 타격 계획을 연습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이제 오래전부터 남한을 전후방 동시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고 그에 따라서 개발이 완료되고 현재 실전 배치된 상태에서 이번에 실전적으로 사거리를 다양하게 해서 특히 이번처럼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은폐하기 쉬운 이동식 발사대로 게다가 변칙 기동이 가능한 KN-23 등을 한꺼번에 쏘면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을 막는 요격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등 우리 군의 3축 대북 미사일 방어 체계 무력화를 시도하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전술적 운용성에서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다양한 고도로 날아오고 또 이번에 쏜 거는 다양한 지역 4곳에서 쐈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더 심각한 건 북한이 군사적 충돌 시 남한에도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단거리 미사일에도 탑재 가능한 핵무기 소형화, 전술 무기화를 공언했다는 점입니다.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북한이 지금
전술핵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술핵이 전방 지역에까지 두루 배치가 되면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모두 다 막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전술무기화를 과시할 7차 핵실험.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는 거의 끝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한미 양국의 대응 수위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B-1B 전략폭격기를 괌에 배치했고 태평양에서 항모 전단을 동원한 해상 기동 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의 고강도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력 시위가 잦아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쪽이 세게 나오면 거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세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위기가 상승하는 것 외에 하락할 국면을 만들거나 하락할 동기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한 목소리로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마저 이제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미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현실적 수단은 없이 한반도에는 강대강 대치와 긴장만 높아지는 상황.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교한 억지력과 함께 상황을 관리하고 대화를 만들어낼 전략과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주요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열린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극심한 가뭄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박철현 기자, 북한 상황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사회로 전원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토의했는데요. 전원회의는 상정된 토의 의정들을 일치 가결로 승인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일련의 중요 문제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던 만큼 방역과 민생경제, 국방력 강화 등이 중요하게 논의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전원회의는 확대 회의로 열렸는데요. 각 시군, 기업소 책임자까지 회의를 방청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복을 위해 말단 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참석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도 가뭄이 계속되는데 북한도 가뭄 피해가 크다면서요? 일부 지역엔 최근 많은 비가 내려서 어느 정도 해결되긴 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북한 지역별 평균 강수량 그래프인데요. 나선시 등 동북부 지역엔 많은 비가 왔지만 그 밖의 지역 강수량은 미미합니다. 네, 특히 남서부 지역엔 비가 별로 내리지 않았군요. 북한 전체 쌀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곡창지대 황해남도는 상황이 특히 심하고요. 황해남도에서 현재까지의 강수량과 가물 지속 일수로 보아 이곳은 기상 관측일에 가물이 심했던 2001년 다음과는 말하자면 21년 만에 다시 보게 되는 심한 가물 현상이라고 합니다. 논밭이 많은 평안남북도도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꽤 클 것 같습니다. 가뭄으로 모내기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그나마 마른 논에 모내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정상적인 생육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수확 시기가 다가온 밀과 보리는 직격탄을 맞아 올해 생산량이 감소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거의 전반적인 지역들에서 가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면적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앞으로 작물에서 생육이 원만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당 중앙이 올해 중대한 전투 목표를 황해남도에 맡겼다면서 곡물 생산에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했고 각지 지원도 이어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삼천군 박람리에 달려나온 지도 이제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농장원들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주기도 하고 전례 없이 극심한 가뭄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올해 북한 식량 상황도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사실을 밝히고 비상 방역 체제로 전환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네, 국제기구의 우려와는 다르게 북한은 요즘 호전되고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북한 발표에 따르면 누적 발열 환자는 400만 명을 훌쩍 넘겼지만 신규 환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데요. 최근엔 사태를 잘 극복했다는 내용의 특진물을 잇따라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 약을 먹고 우리 아들 하나도 잘해서 털고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형은 살아서. 방역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건졌다며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 인터뷰도 묶어 전하면서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미담 사례나 방역 영웅을 만드는 듯한 보도도 자주 나온다죠?
코로나 확산 초기 우리나라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기도 했잖아요. 북한 방송도 최근 미담 사례를 전하며 방역 영웅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듯한데요. 약품 공급에 투입된 인민군에게 식사를 대접한 할머니와 군대들을 위해서 진짜 내 밥 한 끼라도 따끈하게 좀 갖다 줄 수 없겠나. 그 할머니에게 밥값을 건네려 했지만 할머니가 끝내 사양해서 돈을 전하지 못했다는 군인들 이야기를 집중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얘기하시는 게 부모가 자식에게 밥 해주고 돈 받는 부모가 없고 또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 등이 의료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도 중요하게 보도했습니다. 나이는 있고 연료보상을 받고 집에 들어온 몸이지만 젊은 혈기를 가지고 내 이 방역 전투에 참가하리라 결심했습니다. 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방역 프로그램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북한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현격히 높은데요. 그래서인지 어린이 맞춤형 방역 프로그램이 자주 방송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 명수가 6시간 간격으로 계속 새 약병사들을 보내줄 테니까. 애니메이션을 활용하기도 하고 공연을 통해 방역 수칙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어린이 약물 선택과 복약법도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전론이 면역국제제입니다. 네, 하고 이거는 심중한 약이기 때문에 최중증 환자가 아닌 이상에는 마음대로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체조네요. 배경에 얼마 전 완공된 주택단지도 보이네요. 네, 북한 방송이 최근 제작해 매일 2차례 이상 방송하고 있는 인민보건체조 영상인데요. 하나, 둘, 셋, 넷. 힘껏 젖히며 7, 8. 공장이며 농촌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체조와 비슷한 동작을 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난 4월 완공돼 리춘희 등 언론인과 각계 모범 근로자가 입주했다는 경루동 주택단지에서도 촬영을 했는데요. 잘 단장된 고급 주택단지를 선보이며 선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재난 방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남한은 장마에 좀 예민해지는 시기인데요. 북한은 어떨까요? 사실 장마철이게 되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날씨를 좀 바로바로 알려주기도 하는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 그런 걸 보고 아 올해 장마가 있겠구나 이렇게 미리미리 이제 대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시금치 풀이라고 있어요. 잎 안에 특정한 그 빨간 색깔의 점이 이렇게 하나나 두 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장마가 지는 해는 잎에 3개의 그 붉은 점이 펴요. 뭐 이거 풀이 어떻게 알겠냐는데 정말 딱 들어맞거든요. 우리는 뭐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문자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 재난 문자에 때로는 이 북한 지역에 발생한 지진 얘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2020년 5월에도 당시 뭐 북한 평강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북한 주민들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진 소식이 긴급 재난 문자로 전파되기도 했었습니다. 북한에도 이런 재난 상황에 문자를 보내거나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나요? 지역에 방송차가 항상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데 주민 여러분 이렇게 막 이제 급한 소리로 이제 방송원이 목소리를 내거든요. 뭐 지금 뭐 뚝이 넘어갈 위험 수준에 있다. 빨리 이제 그 높은 지대로 이제 옮겨라. 뭐 이런 방송을 해요. 그리고 그 방송을 주로 낮은 지대를 다니면서 그쪽 주민들을 막 깨우는 거죠. 사실 북한 자연재해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단 북한은 산에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그 산을 나무를 깎아서 떼기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옥수수나 콩 같은 걸 심기 때문에 홍수가 졌을 때 산사태라든가 이런 거에 위험이 있고요. 또 뭐 댐이라든가 하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이제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
주민들에게 모두 알려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닥쳤을 때 주민들이 대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재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9월 중순에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휘몰아친 태풍 사라후는 일찍이 보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게 했습니다. 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인데 태풍 사라 때 아주 역대급이라고 했고요. 또 한 20년 전에는 태풍 매미 때문에 굉장히 컸었던 그런 생각도 나는데요. 우리도 예전에는 좀 상황이 북한 지금과 좀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은 이 방송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재난 방송의 관점에서 과거의 북한 TV는 어땠는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995년 북한에서 발생한 대홍수 모습입니다. 세계 50대 자연재해로 기록될 만큼 큰 홍수였습니다. 네, 당시 북한 방송은 2주가 지나고 나서야 홍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제 북한 보도를 보면 무더기 비가 내려서 한 2천여 명의 북한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았다라는 이런 식의 보도를 뒤늦게 했는데요. 사실 북한은 정권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잘 보도를 하지 않는데 꽤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당시의 보도의 내용의 중심은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전달보다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했다라는 데 좀 더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난도 하나의 정치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었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90년대, 94년도부터 홍수가 이제 해마다 있었거든요. 마을 전체가 물에 아예 다 잠겼었거든요. 우리 마을이 잠겼다 이거는 우리 마을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을이 잠긴 게 뭐 뉴스로 나오거나 뭐 조선중앙 방송에서 언급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었고요. 네. 신의 수건은 다행히도 이제 남았었던 거죠. 네. 북한 평양 시내 한가운데서 23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 인명피해가 많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은 2014년 평양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했던 붕괴 사고 현장 모습입니다. 네, 당시 북한에선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뒤에 보도했는데요. 주민들 앞에서 당 간부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 완공을 앞둔 고층 아파트가 붕괴한 거기 때문에 이미 입주해 있던 사람들도 있어서 사망자가 꽤 많았을 겁니다. 네, 이례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던 것을 보면 어쨌든 이 사고 자체가 너무 규모가 커서 숨기기가 어려웠고 또 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민심의 이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숨기기보다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책임자들이 사과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책임 있는 당국의 모습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오픈해서 보도하는 식으로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북한에는 재난방송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바로 하고 싶어도 설비가 안 되고 방송차가 없고 뭐 현지 투입할 그런 기자들도 없고 그리고 무너졌는지 바로 접수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보도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에 그런 것도 좀 있는 게 북한의 좀 현실이고 현재는 그래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는 방송업계에 조금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재난 방송에선 특히 현장성과 속보성도 중요하죠. 그렇죠.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북한 TV는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2019년 제13호 태풍 링링 당시의 북한 TV 보도입니다. 재난 방송으로서 변화 움직임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태풍이 상륙하자 수시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방송원이 기상수문국에서 태풍 진로를 알려주는 등 심각성을 부각했습니다. 2월 4시 현재 태풍 13호는 강령반도 해안가 부근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9호 태풍 마이삭 때는 24시간 긴급 재난 방송 체제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태풍 9호의 영향을 받게 될 강원도 고성군 읍지구입니다. 9월 3일 새벽 2시 현재 여기 고성지구는 이렇게 우리 촬영차 이 배 밑에까지 지금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저렇게 무서운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여기는 강원도 통천 앞바다입니다. 또 방송원들이 각 피해 지역에 나가서 시간대별로 상황을 중계하고
신속하고 현장감 있게 태풍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네. 강미진 씨 어떠세요? 예전에 계실 때랑 좀 달라진 점이 눈에 띄시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방송원이 나가서 비옷을 입고 현장에서 비를 막 맞으면서 막 바람이 불고 차가 물에 잠기고 도로 상황을 보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저 정도는 아니어도 실제적으로 이제 화면에 비춰지는 걸 보면 그 심각성을 바로 이제 시각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그 안전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고 또 그런 위험성을 바로바로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국가적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당국에도 좀 생긴 것 같고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적인 위기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주민의 안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해서 신속히 대응을 한다면 어쨌든 지도자의 그러한 면모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국가가 이렇게 주민들을 신경 쓰고 있다, 대처하고 있다,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모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완전히 실시간 방송은 아니지만 거의 실시간에 근접할 만큼 시차가 별로 없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북한 방송이 과거에는 하지 않던 이런 보도를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일단 북한은 2014년에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을 만들어서 언론과 방송이 재해 발생 시 주민들을 교육할 어떤 필요가 있다. 법에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송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북한은 계속해서 과학기술 강국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방송 환경을 이제 생각할 때도 터치스크린이라던가 뭐 드론이라던가 그래픽이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과학기술을 많이 가미한 보도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김정은은 또 어렸을 때 뭐 스위스 유학 그런 경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상황이랑 조선에서 봤을 때 상황이랑 비교해보면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 좀 구상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실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그 의식 상태를 이 땅에다 그냥 그 땅에다 발을 붙이고 눈은 앞으로 세계를 보라 이런 식의 그런 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네. 사실 북한 방송은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런 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위기가 왔을 때는 국민들이 단합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보도하게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도와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구나라는 연대감과 결속감 같은 게 생기고 굉장히 가슴이 뿌듯해지고 뭉클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위기에 강한 지도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도자가 이것들을 처리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는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김정은 동지께서는 박원 대총리 인민들이 자연재해를 이겨내도록 크나큰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거든. 그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는 두 가지의 효과를 모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감추기보다는 더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의 역할이 참 다양하지만 재난 방송은 특히 주민의 생명이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재난 방송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사실 재난이라는 거는 국경에 상관없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서로 좀 정보도 공유하고 또 언젠가는 태풍이 큰 게 왔을 때 남북한이 함께 연합해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전보다 좀 달라진 그래서 주민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조금 안심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해도 지금보다 좀 재난에 더 좀 발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북한의 재난 방송 일단 변화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요. 제 역할을 하려면 더 많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여름 우리나라도 재난 방송하지 않아도 되도록 장마나 태풍이 별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남북 협력 사업이 있죠. 바로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인데요.
2018년까지 8차례 발굴 조사가 진행됐고 적잖은 성과도 거뒀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4년째 중단된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순회전시를 열면서 사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상상이 토일 밤이 되니 월생만 거여해. 고려 왕조의 궁궐이 들어섰다가 고려 말 홍건적의 침입으로 불에 타 폐허가 됐고 이후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는 개성 만월대. 송악산 아래에 수백 년간 묻혀져 있던 그 통일 왕조의 흔적을 찾아 2007년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개성에서 뭉쳤습니다. 공동 발굴 사업을 통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결의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만방에 빛내는 데 적으나마 기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조사는 남북 관계의 부침과 함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12년에 걸쳐 538일 동안 368명이 모두 8차례를 진행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깃든 만월대를 남과 북이 함께 조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8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다시 4년째 중단되고 있는 만월대 발굴 사업. 중단 기간이 길어지자 남측의 학자들은 우선 지금까지의 발굴 성과를 디지털화해 대중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했고 옛 궁궐 전체 모습에 대한 디지털 복원 작업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발굴의 의의를 짚어보고 복원 정비의 방향도 모색해보고 또 향후 남북 공동 발굴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또 만월대 발굴 조사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최근엔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했는데요. 만월대 공동 발굴을 주제로 한 영상과 웹툰,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수십 개의 작품이 출품되기도 했습니다. 지방 곳곳을 찾아다니는 순회 전시도 시작됐습니다. 개성 만월대 전국 순회 전시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충남 천안입니다. 하늘 아래 편안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 태조 왕건이 천안이란 이름을 붙였다는데요. 그만큼 고려 시대와의 인연이 각별한 곳이라고 합니다. 후삼국을 통일시켰던 고려의 마지막 전투가 준비됐던 곳인데다 고려 시대에 창건된 천년 사찰이 유독 많다는 천안. 옛날부터 사통팔달의 지형으로 고대 시대 이래로 이제 교통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개경에서 이제 전라도로 갔을 때 그 중심에 위치한 이 천안이 교통의 중심지로 발달을 하였고, 그 천안의 박물관 한켠에서 개성 만월대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5년 전 천안에서 발굴됐다는 조그마한 청동 인물상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모자에 임금 왕자가 새겨져 있어 고려 태조 왕건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북한이 소장 중인 왕건의 청동상 모습과 비교해 살펴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제 눈매나 이제 위에 이 모자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연구를 물론 하고 있는데 태조 왕건상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 청자를 비롯한 여러 도자기의 조각들, 용머리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기와, 12년간 만월대에서 발굴됐던 17,900여 점의 유물 중 일부는 이렇게 실물 크기로 복제됐고 건물들의 흔적은 모형으로 만들어져 관람객들을 맞이했는데요. 2015년 7차 발굴 조사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금속 활자 한 점도 북한이 추가로 발굴한 다른 금속 활자의 복제품들과 함께 체험 전시 공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 이 새 글자를 찾아낸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까 이거 도장 찍으면서도 새 글자가 아직도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개성 만월대 순회 전시는 전북 부안에도 찾아갔습니다. 고려 청자의 주 생산지였던 터라 청자를 굽던 가마터들을 중심으로 다량 출토됐던 부안의 청자들. 그리고 최대 소비지였던 개성의 왕궁터에서 발굴된 고려청자. 고려청자 최고 생산지인 부안 유천리와
고려청자 최고 소비지인 개성 만월대의 푸른빛 문화유산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부안의 개성 만월대 전시는 그렇게 청자를 매개로 남북을 잇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동네를 가도 고려시대 유적지는 다 있어요. 고려시대 흔적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개성과 연결되는, 근데 이 모든 흔적이 사실은 도읍지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국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역사와 문화가 하나 되는 통일된 민족, 통일 국가의 기억을 되살려내려는 이런 노력들은 미래 통일 한반도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되찾는 데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녹말가루요? 녹루 어쩌고일 것 같은데. 내농가루? 뒤에가 가루로 끝나는 거 맞나요? 녹마가루? 녹마가루? 자음이 똑같으니까. 네, 농루둥으로 가겠습니다. 네. 북한말 녹막가루는 감자, 고구마, 물에 불린 녹두 같은 것을 갈아서 가라앉힌 앙금을 말린 가루를 뜻하는 말로 남한에서는 녹말가루라고 합니다. 와, 되게 좀 헷갈려요. 아깝네요. 이거는 뭔가 좀 그래도 들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맞았네요. 좀 생소하긴 했는데 되게 우리말스럽다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가뭄이 계속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누구보다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서 시원한 단비가 내려서 가뭄도 해결하고 농민들 걱정도 덜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